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 어제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7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도 2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제주도에는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초속 30m의 태풍급 돌풍에 나무는 물론 산간에 설치된 CCTV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로 떨어지는 빗줄기도 강풍에 휘몰아치듯 요동칩니다. 어린이날 하루 제주 산간 삼각봉에서 관측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무려 70.5mm. 한여름에도 좀처럼 관측되지 않는 수준의 물폭탄입니다. 이렇다 보니 오후 5시 기준 하루 2일 강수량은 순식간에 700mm를 넘었습니다. 그 밖에 전남 보성 197.5mm, 경남 남해 146.3mm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도 마치 한여름 같은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는 물론 산사태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호우는 어린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고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이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은 강한 비구름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낮 동안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며 야영객 고립 사고에 위험이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라산에 하루 사이 9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제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항공편은 잇따라 결항했고 전남 지역 배편도 대부분 끊기면서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던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다시 솟아오릅니다. 방향이나 속도가 갑자기 변하는 급변풍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착륙에 실패한 겁니다. 활주로에도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가 줄을 섰지만 바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내려올 때 위에선 괜찮았는데 이제 착륙할 때 좀 많이 흔들리고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몸이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 많이 좀 떨렸습니다, 몸들이. 비바람에 제주공항을 뜨고 내리는 항공편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결항됐다는 문자를 받고 그때부터 공항에 와서 이제 다른 항공사 포함해서 다 구하고는 있는데 아직 안 구해져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네요, 너무 좀. 한라산에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1시간에 최고 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하루 사이 삼각봉에만 700mm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라산 국립공원 7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에서도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섬을 오가는 70여 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야영을 자제하고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남부 중산간 그리고 제주도 북부 중산간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를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부와 제주도 동부, 제주도 서부 등 3곳의 호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 산지에 내려졌던 강풍경보와 그 외 전 지역에 발령됐던 강풍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이 유력한데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쇄신과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기자회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주목되는 건 모두 발언의 방향과 수입니다. 총선 열흘 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선 51분 대부분을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썼고,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총선 뒤 첫 공개 발언에선 겸허함을 언급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때문에 유연함이나 전격적인 사과 등 정치권의 기대와는 온도차가 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소통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견은 다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번 주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식사를 겸한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쪼개가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발언의 방향에 대해선 원래 스타일대로 가자, 아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 일단 낮은 자세를 보여주자는 등의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버전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선 별다른 주제 제약 없이 자유로이 질문이 이어지고 윤 대통령 역시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에선 현 정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앞으로 3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이 가감없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한 주 정치권은 협치냐 대치냐, 협력이냐 갈등이냐 그 어느 때보다 갈피를 잡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여야가 모처럼 손을 맞잡은 것도 잠시 최상병 특검법은 전국에 다시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이었습니다. 대화 내내 긴장감이 가득했고 양측 브리핑에서도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협상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후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조용히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우이 독경 마이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숙고 끝에 야당의 주장에 답변한 만큼 쟁점을 조율한 여야는 용산회담 이틀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협치의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규명을 위한 최상병 특검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김진표 의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여야는 끝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부결로 결론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매듭짓지 못하면 그 여파는 22대 국회 전반기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협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든 손을 내밀어 대화를 시작하는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한다면 최상병 관련 혐의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 전반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 법안은 먼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호우 피해 현장에서 일어난 고 최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상병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수색에 투입됐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 관심이 높은 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전 이 전 장관이 결재를 번복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이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섰습니다. 또 자료를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남긴 수사 결과를 경찰에 다시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에 의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현재 군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박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VIP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경로했다는 경로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록 회수 당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이 2, 3분 간격으로 통화가 오간 사실이나 유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등이 알려져 대통령실 개입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특검법은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추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입시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수시 지원이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 내년도 입시에는 반수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의대를 가지 못했던 자연계 학생들은 물론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까지 재도전하는 상황.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연구원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이렇게 발표가 돼도 진짜 늘어날 거냐, 아니면 이게 의사들하고 타협이 돼서 아니면 뭐 유예할 거냐. 그래서 이 정책의 실천 여부에 관심이 많고요.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내년도 입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부 발표대로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최대 1,50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의대 교수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복잡해집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심리를 진행 중인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계획이 멈춤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지난해 모집 인원이었던 3,058명을 기준으로 다시 2025학년도 모집 계획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항고를 통해 결론을 뒤집고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7월부터는 일부 수시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어떤 방향이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수험생들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에서 논의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6일 복지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를 열고 내년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회의 결과를 포함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해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진행하면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처방을 받아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남용하다가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과다 처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이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년 넘게 14개 의원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입니다.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진심을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았지만 과도한 투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 등 의료용 마약류도 의사 처방과 관계없이 마약류로 분리됩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쓸 경우 본인은 물론 처방한 의사까지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처방과 남용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계속 증가해 지난 2022년에는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살을 뺀다며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고 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당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몸을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해 식욕을 억제하는 건데 심혈관에 무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4일부터 의사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과다 처방을 막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대적 현장 조사와 시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갑질과 부당한 수의계약,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에서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느닷없이 옆에 놓인 상자를 집어 던지려 합니다. 이내 여성의 허리를 붙잡은 뒤 끌고 나가 때릴 듯 위협하는 이 남성,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입니다. 양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군 최영환 전 광주광역시 의원, 교육청 사업에 참여한 모 유치원장으로부터 6천만 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외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1월 자수해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 의원 10명은 일본 파견 직원 1명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며 1,700만 원 예산으로 3박 4일 출장을 떠나 외유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 청렴도 점수인 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자체 공직자와 의회 사무처 직원 등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5.5%인 5,100여 명이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과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 등 부패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권익위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A 군위의 의원 7명은 3년 6개월 동안 7,900만 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타냈고 자신이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각각 5억 8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따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의회 비위 행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또한 국내외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지 등과 같은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앞서 권익위는 2년 전에도 지방의원 127명이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타는 사례를 적발해 2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 역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비위가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선 비용 환수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이 하이브와 미니진 어더 대표 간 갈등을 가부장적 직장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라는 구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 한국 여성의 흥미를 사로잡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비속어를 섞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해석했습니다. 또 상위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6%인 나라에서 민 대표의 분도는 남성 상사에 대한 비판에 고취된 젊은 한국 여성들의 흥미를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삼성과 SK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용, 최태원 두 수장이 직접 발로 뛰며 해외 기업과 동맹에 나서는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두고도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봄이 왔네요. 유럽 출장 다녀오신 소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계절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좋아진 반도체 시장을 빗댄 건지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건 반도체 시장이 봄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 반도체 기업 총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큰손,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만난 이재용 회장. 이후 차세대 메모리에 이른바 젠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유럽 출장에서는 반도체 원천 기술 특허를 대량 확보한 뿌리 기업, 독일 자이스와 만나 협력을 다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SK 최태원 회장도 최근 젠슨 황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독점 공급하는 만큼 공고한 협력 체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해 경제사령탑인 허리펑 부총리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총수들이 경쟁적으로 동맹 확장에 뛰어든 가운데 차세대 메모리를 두고도 격전이 예고됐습니다. 초기 시장 선점에 한 발 늦은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찾기 위해 추격에 나서자. From a product deploy standpoint, we started mass production of HBM3E 8-high this month to address the demand for generative AI, and we plan to mass produce a 12-high product within the second quarter. SK 하이닉스는 곧바로 선두자리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HBM 기술 측면에서는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의 HBM3E 12하이 제품을 5월에 샘플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봄을 맞은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기술 경쟁만큼이나 총수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과 소매 판매액,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과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생산 지수는 109.5로 지난해 4분기보다 0.5%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생산 지수가 전분기보다 줄어든 건 재작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도 1분기에는 0.3% 감소해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진 생산 증가 흐름이 3분기 만에 꺾였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방울토마토 소매가는 지난 3일 기준 1kg에 1,748원으로 1년 전보다 42.2% 올랐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가운데 최대와 최소치를 뺀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비쌌습니다.
이번 달 많이 공급되는 참외도 10개에 27,896원으로 1년 전보다 35.6%, 평년보다는 36.1% 가격이 올랐습니다. 마동석표 액션 영화 범죄도시4 흥행 속에서 충무로 대표 배우들도 이번 달 스릴러 신작으로 찾아옵니다. 강동원과 변요한 두 배우 모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배우 강동원이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냉정한 설계사로 돌아옵니다. 흉기 하나 등장하지 않고도 긴장감 있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연출과 어둡고 차가운 이른바 흥미남 캐릭터인 강동원의 섬세한 연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차갑고 정말 건조한 인물.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배우 변요한과 신혜선은 관음증과 관종을 표현한 비호감 캐릭터로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훔쳐보는 걸 즐기는 공인중개사가 SNS 인플루언서 죽음을 목격한 뒤 살인자 누명을 벗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스릴러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좀 더 이상하기 위해서 섬세함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이상하더라고요. 그 도전이 결론적으로는 헛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89년생 신예 감독의 데뷔작으로 거침없이 몰아치는 사건 전개와 탄탄한 구성이 돋보입니다.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스피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게 톱 배우들이 고군분투한 한국 스릴러 영화가 범죄도시4에 쏠린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기존 공공기관이 정책을 홍보하던 방법,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요. 유튜브의 인기를 타고 홍보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려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근무복 차림의 소방관. 하지만 곧장 가로등에 부딪혀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대문짝만한 메시지. 최근 유행한 한 외국 영상을 패러디해 만든 교통사고 예방 영상인데 4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충북 청주시 나경진 소방교. 짬을 내 안전 관련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은 구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 그리고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안전과 관련된 영상들을 사람들이 찾아보게끔 만들어보자. B급 감성 홍보로 유명해진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이 견제에 나서는 등 묘한 경쟁 구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딱했던 공공기관의 홍보 문화가 유튜브를 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단위 짧은 영상에 유행하는 밈과 정책 내용을 결합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만 알고 있었던 이런 고유의 문화인 줄 알았는데 이걸 관공서에서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벽을 허무는 일이거든요. 나아가 경찰과 소방, 지자체와 해경 등 공공기관끼리의 협업, 콜라보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게 하는 게 결국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화제가 되게 만들면 그 영상이 퍼지면서 내가 타겟한 계층까지 닿게 되지 않을까라고. 경직돼 있던 공공기관 정책 홍보가 변화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런 조언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효과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직이 좀 막고 있는 거죠. 도전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도전적인 걸 받아주는 문화가 필요하고. YTN 이경국입니다. 범죄 현장의 증거물을 감정하고 분석해 범인을 검거하는 과학수사. 지금은 보편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죠.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과학수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하늘색 보호복을 갖춰 입은 아이들.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벗어들고 책상에 발자국을 찍어봅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던 곳에 레이저 불빛을 비추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신발 자국 찾아보세요. 여기 있다. 경찰이 마련한 어린이 과학수사 체험교실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1일 과학수사 대원이 된 어린이들은 지문 채취부터 몽타주 만들기까지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과학수사관의 설명에 귀를 쫑긋한 채 체험을 이어가는 아이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합니다. 화재 감식 등에 자주 쓰이는 현미경으로 종이 속에 숨어있는 글자도 찾아보고 지문을 담은 기념 배지도 만들어 봅니다. 발바닥 사진도 한번 보고 지문도 보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천경찰청은 14년째 어린이를 위한 과학수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학 일정은 벌써 마감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경찰에 좀 친근한 이런 경찰상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 저희는 과학수사니까 과학수사 활동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과학수사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시간. 아이들의 꿈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많은 음식을 만드는 학교 급식실은 노동 강도가 강하고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피해로 급식실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실에 튀김을 전담하는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숨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YTN은 학교 급식실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형 튀김솥에서 자욱하게 올라오는 희뿌연 연기.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유증기엔 초미세분진, 이른바 조리휴밀한 물질이 섞이는데 이게 폐암을 유발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 노동자 5,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180도 아니면 200도씨에서 쳐다보면서 끓는 기름 쳐다보면서 튀김을 해야 돼요. 바로 위에가 한풍기 없어요. 바로 한참 좀 떨어진 데가 한풍기 벽 쪽으로 붙어 있어요. 강원도 춘천 고등학교 급식 조리실. 로봇손이 능숙하게 치즈 스틱과 닭날개를 튀겨냅니다. 지치지도 않고 기름 한 방울 밖으로 새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이 학교 전체 학생은 450명입니다. 튀김 450인분을 만드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리 중 사람이 근처에 갈 일이 없으니 유증기 피해도 없고 화상 입을 위험도 없습니다. 재료를 넣고 시간만 입력하면 로봇손이 적정 온도에 맞춰 튀김을 만들어냅니다. 21년 차 급식실 조리사도 합격점을 줬습니다. 솥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 연기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제 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거는 거의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튀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악몽과도 같았던 튀김 유증기. 로봇 조리사의 등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 북악면에 있는 의료용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날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공장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을 태운 뒤 2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지하차도에서 승합차가 트랙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합차 운전자와 80대 트랙터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A씨가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50년 동안 황무지를 울창한 산림으로 가꾸는 산림 녹화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제는 산림 가꾸기를 넘어 사람을 키우는 작업으로 숲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 산림은 벌거벗은 산, 그야말로 황무지였습니다. 1973년부터 전국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50년 만에 울창해진 산림은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림청이 이제는 숲을 직접 가꾸기보다 숲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사람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기술에 더해 목재 수확, 산림 재난 등의 분야에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 치유와 도시숲, 정원과 산림 레포츠 분야의 전문가도 키웁니다. 임업 장비와 관련된 민간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고 산림 보건업 자격 제도를 마련해 산림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민 정원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산림 레포츠 지도사 자격 등급 제도를 도입해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산림 레포츠가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자격증을 이게 1급, 2급으로 지금 등급화해서 보다 좀 전문화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내년부터 이렇게 양성을 더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산림 전문 인력은 8만 3천여 명. 4년 뒤인 2028년에는 1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숲으로 잘 사는 우리 글로벌 산림 강국 또 산림 기술 진흥으로 안전하고 산업화될 수 있는 산림 기술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말씀. 산림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산림 인력을 키워 지난 50년 동안 가꾼 숲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이 경찰 총에 맞고 숨져 과잉 대응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로 위협했다며 총격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유족과 한인회는 출동 경찰관 보디캠 공개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인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진 LA 카운티 한인타운 아파트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한국 국적의 40살 양모 씨가 출동한 경찰의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씨를 정신치료시설로 이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자 경찰이 출동해 총격으로 대응한 겁니다. LA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양 씨가 거실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었고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와 총격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모두 7명으로 현장에선 길이 11인치의 흉기가 발견됐다고 LA 경찰국이 밝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도움을 기대했던 경찰의 총격에 아들이 숨진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과잉 대응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 총격 전에 구급차가 양 씨를 이송하기 위해 오고 있었고 경찰관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바로 총격해 숨지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보디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게 이제 녹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총기 사용이 필요했는지 그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주 LA 총영사관도 이번 양씨 사망 사건에 대해 LA 경찰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 외교부도 유족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이 올해 들어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전쟁으로 안보 위협을 느끼는 유럽은 똘똘 뭉쳐 한미 방산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필두로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이 시험 사격을 참관한 뒤 계약한 수출 규모는 2조 2천억 원. 앞서 자주포 K9을 사가기로 한 데 더해 다연장 로켓 천무의 추가 계약도 순조롭게 이어간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최근 호주에 짓고 있는 국내 방산업체를 찾았습니다. 현지에서 사기로 한 장갑차를 만들 곳에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번 방산협력을 계기로 호주와의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은 모두 4조 4천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증가했고 연간 실적으로 비교하면 지난 2002년보다 지난해에는 3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각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정해진 시한 내에 신속히 그리고 우수한 무기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위협이 무기 체계에 더 관심을 두게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 영내에서 단결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특히 몇 년 안에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On doit produire plus vite, on doit produire davantage et on doit produire plus en européen. Et c'est fondamental là aussi. C'est pourquoi j'assume le fait qu'il nous faut une préférence européenne dans l'achat de matériel militaire. 이에 따라 다른 나라를 뛰어넘는 기술과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종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알자지라 방송이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자국 내 방송 송출을 차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메라 앞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인질석방 대가로 전쟁을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군사작전 종료나 가자지구 철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החמאס נשאר מבוצר בעמדותיו הקיצוניות, ובראשן הדרישה להוציא את כל כוחותינו מהרצועה, לסיים את המלחמה, להשאיר את החמאס על כנו. מדינת ישראל איננה יכולה לקבל זאת. 반면 하마스는 종전과 철군을 아우르는 포괄적 휴전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표단은 협상장을 떠나 카타르 도하에서 지도부와 이견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삐걱거리는 가운데 앞서 하마스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측 검문소에 로켓 포탄을 쐈고 보복 공습에 나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곧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אנחנו מזהים סימנים מדאיגים שהחמאס למעשה לא מתכוון ללכת לשום מתווה הסכמי איתנו. המשמעות של זה פעולה ברפיח ובכל רצועת עזה בזמן הקרוב ביותר. 이스라엘은 아랍권의 여론과 주장을 대변해 눈엣가시였던 알자지라 방송에 대한 퇴출도 강행했습니다. 강요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알자지라 사무소 폐쇄와 취재 보도활동 금지를 결정한 뒤 채널 송출도 중단시켰습니다. 알자지라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his is very dangerous decision against Al Jazeera and against the international media at all, because at least it's clear that they want to prevent from any others to know what is happening in this war in Gaza, inside Israel, in the West Bank.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 네타냐후 내각.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재개된 휴전 협상이 이번에도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러시아에 비해 심각한 공군력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늦어도 오는 여름에는 F-16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아이패드를 장착한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하며 F-16 투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수호이 27 전투기가 적 대공 방어망을 피해 낮게 비행합니다. 적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추적해 파괴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제공한 이 영상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종석에 큰 태블릿이 놓여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소련제 전투기에 미국 등 서방의 미사일을 장착해 써왔지만 호환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이패드는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할 때 주요 데이터를 표시해줍니다.
서방의 미사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임시 방편은 우크라이나가 학수고대하는 F-16의 원활한 운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F-16의 전장 투입은 멀지 않았습니다. The target is to start this summer delivering actual planes, yes. We don't disclose the exact numbers of pilots being trained, but we have a schedule with our partner countries, Denmark, Norway, on the delivery of the planes, and we hope. 우크라이나는 최전선 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영공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F-16은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읍니다. 러시아 주력 전투기보다 월등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We didn't use that system whatsoever before, and it's like, transitioning from the key telephone like old Nokia to straight to iPhone without all those steps in between. F-16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무기 체계가 서방에 맞춰지며 공군 전력을 다시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F-16이 일부의 우려대로 확전의 도화선이 될지, 우크라이나 승리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최근 브라질 남부 지역을 휩쓴 기록적 폭우로 사망 실종 피해자가 170명을 넘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최남단 히우그란지 도술주 곳곳에 내린 강한 비로 지난 3일 기준 최소한 75명이 숨지고 103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민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재난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이미 제주도와 남해안엔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동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4.1도, 청주 15.6도, 대구가 17.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9도, 대구 24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